처음엔 그냥 동네 소금거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우리 며느리 얘기더군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제가 가장 미안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집에 가던 길.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하나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전에 어디 이상한 데 얽혀 있었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사람 사는 데에 소문이야 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이 점점 저희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로 번져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큰아들은 멀리 이민을 갔고, 둘째는 지방에서 장사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막내는 제 곁에서 비교적 가까이 살아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아들이었죠. 막내는 늦게 결혼했어요. 주변에서는 눈이 높다, 조건만 본다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결국 어느 날 조용히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경계심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막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집에 자주 가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했고 말끝마다 차가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쩔 땐 인사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상하고 괘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 정도도 못해주는 건가? 속으로 불만만 쌓여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엄마, 앞으로 연락 좀 줄여주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민폐였던 걸까? 점점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됐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내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시어머니라는 소문이라도 날까봐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시장에 나가는 것도 동네 잔치에 얼굴을 내미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올라와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막내 며느리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그렇지, 내가 괜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어 라며 안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 아이를 감싸고 있었고 결국 저는 아예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동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아파서 입원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고 늘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아프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면 어떤 눈빛을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아이는 저를 보고 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냉정하던 아이가, 그렇게 차갑기만 하던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천천히 앉아 손을 잡았고 아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해서. 사실은 숨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왜 그토록 차가웠는지, 왜 일부러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 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고아처럼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고아이지 실제로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라는 존재가
그녀에게 있어 오히려 가장 큰 불행이었단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 곳곳은 깨진 유리와 부서진 가구로 가득했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고성과 비명은 이웃들도 잠에서 깨게 만들 정도였답니다. 그녀는 겨우 6살 무렵부터 어머니가 맞는 소리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발길질, 주먹질, 심지어는 밥상을 엎으며 던진 젓가락 하나에 맞아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그녀는 너무 자주 봐야 했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일이 너무도 일상이었단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으면서도 늘 아버지를 감쌌습니다. 아빠도 힘든 거야. 너한텐 나쁜 사람 아니야. 라며 애써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던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날, 아버지는 또 술에 취해 돌아왔고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안방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만 보았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몇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간경화였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때문에 무너졌던 거라고. 그 이후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게 딸 탓이라며 그녀를 원망했고 밥도 주지 않고 학교에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들고 새벽이면 도망치듯 학교에 갔고 교실 안에서도 늘 가만히 조용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 몰래 도시락을 훔쳐먹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사람, 가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녀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언제 떠날까, 언제 나를 버릴까를 먼저 생각했고 결혼 자체가 너무도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과의 연애 역시 그랬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막내 아들. 그녀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 뒤에 따라올 가족이라는 단어에 질려버릴 것 같았답니다. 그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울렸던 소리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 실망하면? 또 미움받으면? 그녀는 자기 방어로 차가워졌던 겁니다. 겉으론 예의를 갖추려 애썼지만 속으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 뒤로도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저는 어느샌가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가 아플 때마다 저는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녀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간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어머니 딸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벽은 오해와 두려움이라는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막내 며느리는 저 몰래 매달 작은 돈을 모아 동네 노인정에 기부를 해왔고 시장 바닥에 앉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도 했답니다. 저희 동네에서 퍼졌던 그 이상한 소문들 다 오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남모르게 선한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시장에 나가면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며느리 복 참 많으시다며 부러워할 때면 저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처음엔 서로를 몰라 상처 주고 오해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세상과 조용히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사이의 오해는 때로는 생각보다 얕은 벽 하나로도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번이 진심일 수도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곁에도 아직 오해로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